내 무덤에 침을 뱉으라. 그의 말은 5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가 대한민국 무기를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세계 4위? 아니요, 곧 프랑스를 제치고 세계 2위입니다. 폴란드는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그야말로 쓸어 담아갔고, 이집트는 아예 생산 라인을 통째로 사들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천국 미사일, 호주의 레드백 장갑차, 그리고 루마니아까지 수출액 1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3조 원. 단군 이래 최대의 잭팟이 터졌습니다. CNN은 한국이 방산의 새로운 지배자로 부상했다며 경악했고, 콧대 높은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조차 이제 K 디펜스의 시대가 왔다고 대서특필했습니다. K2, K9, KF-21, 이 이름들은 이제 전 세계 무기 시장에서 신뢰와 성능의 또 다른 이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찬사를 보내는 이 화려한 K 방산 신화가 사실은 50년 전 청와대 지하 벙커의 자욱한 담배 연기 속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아십니까? 소총 한 자루 제대로 만들지 못하던 가난한 나라, 믿었던 미군마저 철수를 통보하며 안보가 벼랑 끝에 몰렸던 절체절명의 위기, 미국조차 한국은 기술이 없어 절대 불가능하다며 고개를 저을 때 내 무덤에 침을 뱉으라. 그렇게 외치며 홀로 목숨을 건 도박을 시작했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한 사람의 결단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는 여전히 남의 나라 무기에 의존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에게 명령을 직접 받았던 사람이 바로 저 오원철입니다. 1970년 7월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청와대 제2경 제수석 비서실, 제 집무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국방부 차관보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수석님, 큰일 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미국 대사관에서 막 전달된 외교 문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받아들고 첫 줄을 읽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주한미군 제7사단 철수 계획 통보. 닉슨 대통령이 발표한 이른바 닉슨 독트린의 구체적 실행 방안이었습니다. 아시아 각국은 스스로 자국 방어를 책임져야 한다. 미국은 더 이상 아시아의 경찰 노릇을 하지 않겠다. 주한미군 2만 명 중 절반에 가까운 병력을 철수시키겠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휴전선 바로 코앞에 북한군 100만이 버티고 있는데 미군이 떠난다니. 6.25의 참화가 채 20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우리를 지켜주던 우방이 등을 돌린다니. 각하께 즉시 보고드려야 합니다. 저는 문서를 들고 집무실로 달려갔습니다. 비서실장실을 거쳐 대통령 집무실 앞까지 갔을 때 안에서는 이미 격앙된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동맹국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단 말입니까? 각하의 목소리였습니다. 집무실 안에는 이미 미국 대사가 와 있었습니다. 해비브 대사. 그는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각하께서는 책상을 탁탁 치시며 분노를 쏟아내고 계셨습니다. 베트남에서 발을 빼려고 우리까지 버리는 겁니까? 한국은 베트남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네 요청으로 베트남의 군대까지 보낸 나라란 말입니다. 대통령 각하, 이것은 워싱턴의 결정이며. 워싱턴의 결정? 좋습니다. 워싱턴에 전하시오. 대한민국은 미국의 5,000번째 주가 아니라고. 우리는 주권국가라고. 해비브 대사가 물러간 후 집무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각하께서는 창밖을 보시며 한참을 서 계셨습니다. 여름 해가 북악산 너머로 지고 있었습니다. 수석. 예, 각하. 우리가 너무 안이했어. 미국만 믿고. 각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낮고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분노가 가신 자리에 깊은 실망과 배신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청와대 경내는 이상하리만치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각하의 집무실에만은 밤새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사흘이 지난 밤이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제 관저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수석, 지금 당장 청와대로 오시오. 경호실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서둘러 옷을 입고 청와대로 향했습니다. 한밤중의 청와대는 을씨년스러웠습니다. 경비병들의 표정도 굳어 있었습니다. 집무실 문을 열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각하께서 혼자 책상 앞에 앉아 계셨는데 재떨이에는 담배꽁초가 수북이 쌓여 있었고 방 안은 담배 연기로 자욱했습니다. 각하, 주무시지 않으셨습니까? 잠이 오나? 안 깨? 각하께서는 책상 위에 펼쳐진 지도를 가리키셨습니다. 한반도 지도였습니다. 휴전선이 빨간 선으로 그어져 있었고 북한군 배치도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수석, 이걸 보게. 북한군 전차가 몇 대인 줄 아나? 2000대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2400대야. 우리는 겨우 800대. 그나마 M48 패튼 전차 2차 대전 때 만든 골동품이지. 북한 T-62 앞에서는 종이 호랑이야. 각하께서는 담배에 불을 붙이셨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계셨습니다. 대포는? 북한은 자주포만 4000문이야. 우리는 견인포 몇백 문 갖고 뭘 하겠나? 전투기는? 그들은 미그기를 계속 들여오는데 우리는 F4 팬텀 몇 대 갖고. 각하께서는 말을 잇지 못하시고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셨지만 그 순간만큼은 무력한 한 사람의 리더였습니다. 나라를 지켜야 할 책임은 무겁기만 한데 손에 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수석. 예, 각하. 미국이 우릴 버렸어. 아니, 정확히는 우리가 언제든 버려질 수 있다는 걸 깨달았지. 케네디도, 존슨도, 이제 닉슨도. 그들에게 한국은 필요할 때 쓰고 버리는 카드일 뿐이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각하의 말씀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6.25 때 우리가 뭘 배웠나? 남의 총 빌려서는 나라 못 지킨다는 거야. 그런데 25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미국 무기에 매달려 있어. 총 한 자루, 총알 한 발도 우리 손으로 못 만들고 있단 말이야. 각하께서는 벌떡 일어나시더니 창밖을 내다보셨습니다. 북악산이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수석, 내 결심했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가 직접 만들 거야. 총도, 대포도, 탱크도, 전투기도, 미사일도 다 우리 손으로 만들어서 우리 땅을 우리가 지키는 거야.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기를 만든다? 총 한 자루 제대로 만들어 본 적 없는 나라가 대포와 전차를 만든다고? 각하, 그건 불가능하다고 할 거지? 나도 안다네. 기술도 없고 돈도 없고 인력도 부족하지. 하지만 안 하면 우리는 영원히 남의 나라 눈치만 보며 살아야 해. 언제 또 미국이 등 돌릴지 모르는데 손 놓고 기다릴 수만은 없지 않은가. 각하의 눈빛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포항제철소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고 했을 때 각하께서는 똑같은 눈빛을 하고 계셨습니다. 수석, 자네가 해줘야겠어. 저 말입니까? 그래, 자네밖에 없네. 자네는 경제를 아는 사람이야. 무기 만드는 것도 결국 경제야. 공장 짓고 기술 개발하고 인력 양성하는 거. 자네가 포항제철 만들 때 보여준 그 집념으로 해줘. 저는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제철소와 무기가 같습니까? 하지만 각하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1975년까지. 예? 1975년까지 해내야 해. 5년 안에 소총, 기관총, 박격포, 곡사포, 전차. 최소한 이것들은 우리 손으로 만들어야 해. 미군 철수가 완료되는 시점이 그때니까. 5년 안에 무기 공장을 세우고 기술을 개발하고 양산 체제를 갖추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미친 소리였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했습니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각하. 왜 그랬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미친 짓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각하의 눈빛을 보면서 저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진심이구나. 이 사람은 정말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려고 한다는 것을. 고맙네, 수석. 미안하기도 하고.
각하께서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피곤에 찌든 얼굴이었지만 그 미소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름은 번개 사업으로 하지. 번개처럼 빠르게, 번개처럼 강력하게. 그리고 이건 극비야. 미국이 알면 방해할 거고 야당이 알면 난리 칠 거야. 청와대 안에서도 나하고 자네, 그리고 꼭 필요한 몇 사람만 알아야 해. 알겠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있지? 예, 홍릉에 있습니다만 규모가 작습니다. 키워야지. 거기에 최고의 인재들을 모아. 서울대, 카이스트 출신들, 미국 유학 다녀온 박사들 다 끌어모아. 그리고 민간 기업들도 참여시켜. 삼성, 현대, 대우. 이참에 우리 기업들도 방산 사업에 뛰어들게 해야 해. 각하께서는 벌써 머릿속으로 전체 그림을 그리고 계셨습니다. 돈은 내가 만들지. 어떻게든 예산을 짜낼 테니 자네는 실행만 하게. 그리고 수석. 예, 각하. 실패하면 내 목이 날아갈 거야. 아니, 정권이 날아가겠지. 그래도 할 거야. 안 하고 나라 잃는 것보단 하다가 망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날 밤 저는 청와대를 나서면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했습니다. 저 별빛처럼 아득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 하지만 해내야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재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청계천이었습니다. 청계천 5가, 6가. 그곳에는 해방 이후부터 온갖 기계를 만지작거리며 살아온 기술자들이 있었습니다. 6.25 때 부서진 미군 지프를 고치고 총을 수리하던 사람들. 도면 한 장 없이도 손끝 감각만으로 기계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아저씨, M16 소총 본 적 있습니까? 있지. 미군들이 들고 다니는 거 아입니까? 그거 만들 수 있겠습니까? 만들다뇨? 총을요? 그렇습니다. 똑같이 만드는 겁니다. 도면도 없이. 그 기술자는 저를 한참 쳐다보더니 웃었습니다. 미쳤습니다, 손님? 미쳤습니다. 그런데 해야 합니다. 나라 일입니다. 청계천 기술자들을 설득하는데 2달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알았기 때문입니다. 6.25 때 총 한 자루 없어서 맨손으로 죽어간 사람들을, 미군 총 빌려 쓰다가 총알이 떨어져서 후퇴하던 군인들을. 국방과학연구소는 더 큰 문제였습니다. 연구원이 겨우 50명. 실험 장비는 보잘것없었습니다. 저는 각하께 건의했습니다. 연구소를 확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인재들을 데려와야 합니다. 돈이 얼마나 드나? 최소 100억 원은 필요합니다. 100억. 큰 돈이네. 그런데 수석, 질문 하나 하지. 말씀하십시오. 100억으로 나라 지킬 수 있나? 할 수 있다면 싸지 않나? 국방부 예산에서 빼. 그리고 기획원 예비비도 쓰게. 내가 알아서 처리하지. 각하는 그렇게 돈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인재 영입은 제 몫이었습니다. 서울대, 공대, 카이스트 연구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고 돌아온 젊은 과학자들을 설득했습니다. 우리나라 무기를 만듭니다. 미국도 소련도 아닌 우리 손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 기술 수준으로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게 과학자 아닙니까? 포항제철 만들 때도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포항제철은 연간 100만 톤 철강을 생산합니다. 하지만 무기는 철강과 다릅니다. 정밀 기술이 필요하고, 그래서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안 하면 우리는 영원히 남의 나라 총 빌려 쓰는 신세입니다. 당신 아들이 군대 가면 미국 총 들고 싸우게 됩니다. 그게 싫지 않습니까? 그 말에 많은 과학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도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이 나라가 제 무기 하나 못 만드는 현실이 분했던 것입니다. 1971년 초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청와대 지하 벙커였습니다. 보안을 위해 지상 집무실이 아닌 지하에서 비밀리에 회의를 했습니다. 참석자는 10명 남짓, 국방부 장관, 과학기술처 장관, ADD 소장, 그리고 각 분야 전문가들.
각하께서 직접 주재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전쟁을 시작합니다. 각하께서 문을 여시며 하신 첫마디였습니다. 총성 없는 전쟁, 기술 전쟁, 시간과의 전쟁. 5년 안에 우리 손으로 무기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이 나라는 다시 남의 손에 운명을 맡겨야 합니다. 회의실이 숙연해졌습니다. 첫 번째 목표, 소총입니다. M16을 국산화합니다. 이름은 M16을 본떠서 만들었으니 K1으로 하지. 코리안 라이플 1호. 각하, 도면이 없는데 어떻게? 역설계하십시오. 청계천 기술자들이 총을 분해했습니다. 부품 하나하나 다 측정했습니다. 그걸 보고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총신 제작 기술이. 그럼 배우십시오. 일본은 메이지 유신 때 서양 총 한자로 들여와서 분해하고 연구해서 자기네 총 만들었습니다. 100년 전 일본이 한 일을 1970년대 대한민국이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각하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대포. 105mm 곡사포를 만듭니다. 세 번째, 박격포. 네 번째, 장갑차. 다섯 번째, 각하께서는 칠판에 목록을 적어 나가셨습니다. 그 목록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미사일. 회의실이 술렁이었습니다. 각하, 미사일은 왜 안 됩니까?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한국의 미사일 개발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하지. 여러분은 기술 개발만 하십시오. 미국은 내가 상대합니다. 그날 회의는 밤 12시까지 이어졌습니다. 각하께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계획을 밀어붙이셨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각하께서 저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수석. 예, 각하. 이거 실패하면 나도 끝이고 자네도 끝이야. 압니다. 그래도 할 거지? 각하께서 하신다면 저도 합니다. 각하께서는 제 어깨를 탁 치셨습니다. 고맙네. 자네 같은 사람이 있어서 내가 이 일을 밀고 나갈 수 있어. 그리고 각하께서는 창밖을 보시며 중얼거리셨습니다. 미국 눈치 보지 말고 우리 맘대로 나라 지키는 날이 오겠지. 반드시. 저는 그날 밤 각하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미친 사람이거나 아니면 50년을 내다보는 사람이거나 둘 중 하나구나. 그리고 50년이 지난 지금 저는 압니다. 각하께서는 미친 게 아니었습니다. 각하께서는 50년 후 대한민국이 세계 방산 시장을 주름잡는 나라가 될 것을 내다보셨던 겁니다. 그날 밤 청와대 지하 벙커에서 내려진 명령. 바로 그것이 지금 폴란드와 이집트로 수출되는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시작이었습니다. 1972년 봄 홍릉 국방과학연구소. 낡은 건물 지하 실험실에서 젊은 과학자들이 밤을 새우고 있었습니다. 박사님, 또 실패했습니다. 연료 혼합비를 다시 조정해 3대 7에서 4대 6으로 이미 28번 시도했습니다. 계속 폭발하거나 추진력이 부족합니다. 실험실 책임자는 백발이 성성한 50대 과학자였습니다. 미국 MIT에서 항공공학 박사를 받고 돌아온 김 박사. 그는 피로에 지친 얼굴로 실험 데이터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한국형 미사일 100곰, 사거리 180km, 탄두 중량 500kg. 각하께서 직접 명명하신 이름이었습니다. 한반도를 지키는 100곰처럼 강력한 무기를 만들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설계도 하나 없이, 기술 하나 없이 미사일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홍릉을 찾았습니다. 연구원들을 격려하고 필요한 장비를 구해주고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았습니다. 수석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밤 김 박사가 저를 조용히 불러냈습니다. 연구소 뒤뜰 차가운 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미사일은 선진국도 만들기 어려운 무기입니다. 프랑스, 독일도 수십 년 걸렸습니다. 우리는 기초 기술이 없습니다. 로켓 추진제 배합 기술도, 유도 시스템도,
탄두 설계도 다 없습니다. 김 박사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각하께 보고해야 합니다. 미사일은 포기하고 우선 총과 대포부터 만드는 게 현실적입니다. 저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김 박사 말이 맞았습니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각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담배 연기 자욱한 집무실에서 하셨던 말씀. 남의 손에 운명 맡기는 것보단 차라리 실패하는 게 낫다. 김 박사님, 예, 계속하십시오. 28번 실패했으면 29번째 시도하면 됩니다. 예산 걱정은 마시고 인력 필요하면 더 뽑고 장비 필요하면 말씀하십시오. 하지만 박사님, 이게 실패하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미국 무기에 매달려 삽니다. 북한은 지금 이 순간에도 소련과 중국에서 미사일 기술을 배워오고 있습니다. 우리만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김 박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무겁게 처져 있었습니다. 29번째 실험은 다음 주 화요일에 하겠습니다. 그렇게 실험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압박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1973년 초 미 국무부에서 공식 서한이 날아왔습니다. 한국의 미사일 개발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거기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각하, 미국이 군사 원조를 중단하겠답니다. 국방부 장관이 창백한 얼굴로 보고했습니다. F-4 전투기 도입 계획도 보류, M-60 전차 공여도 취소, 심지어 탄약 보급까지 재검토하겠다고 합니다. 협박이군. 각하, 이러다가 국방력이 마비됩니다. 미국 무기 부품 공급이 끊기면 그래서 미사일 포기하라는 거지? 국방부 장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각하께서는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입을 여셨습니다. 장관, 지금 당장 국방력 약화가 두렵소? 나도 두렵소. 하지만 10년 후, 20년 후는 생각 안 해봤소? 계속 미국 눈치만 보면서 산다면 우리는 영원히 그들의 하수인이오.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우리 무기 만들어야 미래가 있소. 하지만 각하, 내가 책임진다고 했소. 책임은 대통령인 내가 질 테니 장관은 홍능연구소 지원이나 확실히 해주시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각하께서 또다시 저를 부르셨습니다. 이번에도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수석, 예, 각하. 내가 너무 무리한 거 아닌가 싶네. 각하께서는 처음으로 약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창밖을 보시는 그 뒷모습이 무척 외로워 보였습니다. 미국하고 정면으로 부딪히면서까지 미사일을 만들어야 하나. 내가 고집 부리는 거 아닌가. 각하, 수석 생각은 어떤가? 솔직히 말해봐.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각하, 제가 어렸을 때 6.25를 겪었습니다. 인민군이 서울로 밀고 내려왔을 때 국군은 총도 없고 탄약도 없어서 후퇴만 했습니다. 제 고향 마을 사람들이 맨손으로 죽어갔습니다. 총 한 자루라도 있었으면 싸울 수라도 있었을 텐데. 각하께서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저는 그때 다짐했습니다. 나중에 내가 힘이 있으면 이 나라가 총 없어서 당하는 일은 막아야겠다고. 그래서 각하를 모시고 있는 겁니다. 수석, 미국이 뭐라 하든 힘든 일이 닥치든 우리는 해야 합니다. 안 하면 우리는 또다시 6.25를 겪을 겁니다. 총 없이, 무기 없이. 각하께서는 한참을 저를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고맙네. 자네 같은 사람이 있어서 내가 버틸 수 있어. 저야말로 각하 같은 분이 계셔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각하께서는 다시 창밖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하지. 미국이 뭐라 하든. 그리고 수석. 예. 내가 만약 실패하면 역사는 나를 독재자라고 욕할 거야. 미국하고 싸우다가 나라 망쳤다고 할 거고. 하지만 성공하면. 각하께서는 말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쓴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성공해도 욕먹겠지. 뭐. 저는 그 순간 각하의 고독을 느꼈습니다.
옳은 일을 하면서도 그것이 인정받지 못할 것을 알고 계신 분. 그래도 나라를 위해 묵묵히 가시는 분. 1974년 여름 드디어 전환점이 왔습니다. 수석님, 성공했습니다. 김 박사가 새벽 5시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39번째 시도에서 성공했습니다. 배꼽이 날았습니다. 180km를 정확히 날아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2년 반, 39번의 실패 끝에 드디어 성공한 것입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충남 안흥 시험장입니다. 각 학계 즉시 보고하시죠. 저는 당장 차를 타고 청와대로 달려갔습니다. 새벽 6시 각 학께서는 이미 집무실에 나와 계셨습니다. 각하, 성공했습니다. 뭐가? 백곰입니다. 미사일이 성공했습니다. 각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리고 곧 눈물이 그렁그렁해지셨습니다. 정말인가? 예, 지금 김 박사가 안흥 시험장에 있습니다. 180km를 정확히 비행했습니다. 각하께서는 책상에 앉으시더니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울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각하, 미안하네, 수석. 기쁘면서도 생각이 많이 나서. 각하께서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시고는 말씀하셨습니다. 6.25 때 죽어간 장병들이 생각나는구만. 그때 우리한테 미사일 같은 거라도 있었으면 인민군 탱크를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이제 우리도 우리 무기가 생겼어. 남의 나라 무기 빌리지 않아도 되는 거야. 각하께서는 벌떡 일어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당장 안흥으로 가세. 나도 직접 가보고 싶네. 각하, 위험합니다. 미국이 알면 어때? 이미 만들었는데. 가세. 우리는 헬기를 타고 안흥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시험장에 도착했을 때 연구원들은 밤을 새워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각하께서 들어서시자 모두 일어나 경례했습니다. 고생들 많았소. 각하께서는 한 명 한 명 악수하시며 격려하셨습니다. 김 박사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각하. 39번 만에. 39번이면 어때요? 40번째, 50번째 해도 성공하면 되는 거지. 자, 미사일 좀 보여주시오. 발사대에는 백곰 미사일이 서 있었습니다. 높이 5m, 굵은 원통형 동체. 대한민국 최초의 미사일이었습니다. 각하께서는 미사일 앞으로 다가가시더니 손으로 만지셨습니다. 우리가 만들었구만. 정말 우리 손으로. 그리고 돌아서서 연구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순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이 대한민국이 진짜 독립한 날입니다. 남의 나라 무기 의존하지 않고 우리 힘으로 우리 하늘을 지킬 수 있게 된 날입니다. 연구원들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부터 더 먼 사거리, 더 정확한 유도, 더 강력한 탄두를 개발해야 합니다. 갈 길이 멉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각하. 돌아오는 헬기 안에서 각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석, 미국이 알면 난리가 날 거야. 그럴 겁니다. 그래도 상관없어. 이미 만들었으니까. 뺏으러 오면 그때 가서 생각하지 뭐. 각하께서는 창밖을 내다보셨습니다. 아침 햇살이 한반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미국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일주일 후 미 국무부 차관보가 긴급 방한했습니다. 그는 각하를 만나자마자 따졌습니다. 대통령 각하, 한국이 미사일을 개발했다는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사실입니까? 그렇소. 각하께서는 담담하게 인정하셨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한미 합의 위반입니다. 한국은 미사일 개발을 하지 않기로. 언제 그런 합의를 했소? 1972년 국방장관 회담에서. 그건 합의가 아니라 당신네 일방적 요구였소. 우리는 동의한 적 없소. 차관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각하, 이것은 동아시아 안보를 위협하는. 안보를 위협한다고요? 각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주한미군 철수시켜놓고 안보를 위협한다고요? 북한은 스커드 미사일을 소련에서 들여오고 있소. 우리만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까? 그건 차관보 돌아가서 워싱턴에 전하시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미국의 허락을 받고 국방 정책을 결정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주권국가라고. 회담은 결렬되었습니다. 그날 밤 청와대 참모들이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모두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각하, 미국이 경제 제재를 가할 수도 있습니다. 군사 원조는 이미 끊겼고 이제 경제까지 타격받으면 IMF 차관도 막힐 수 있습니다. 각하께서는 참모들의 우려를 다 듣고 나서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두려운가? 나도 두렵소. 하지만 더 두려운 게 뭔지 아시오? 나라가 무기 하나 제대로 못 만들어서 언제까지고 남의 나라 눈치 보는 게 더 두렵소. 각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칠판 앞으로 가셨습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 거예요. 미국이 압박할 거고 경제도 어려워질 거예요. 하지만 10년만 버텨보시오. 우리가 만든 무기로 우리 군대를 무장하고 나중에는 수출까지 하게 될 거예요. 수출이라니요? 그렇소. 우리 무기를 다른 나라에 파는 거요. 지금은 꿈 같은 소리겠지만 반드시 그날이 올 거요. 참모들은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각하의 눈빛은 확신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명심하시오. 각하께서는 우리를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약 이 일로 실패해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되면 그건 내 책임이오. 내 무덤에 침을 뱉으라고 하시오. 하지만 미사일 개발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소. 이건 나라의 생존이 걸린 문제요. 회의실이 숙연해졌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각오하시오. 힘든 시간이 올 거예요. 하지만 이 고비를 넘기면 대한민국은 진짜 독립국가가 되는 거요. 그날 저는 각하의 결연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분은 자신의 정치 생명을 아니 목숨까지도 걸고 이 일을 밀고 나가실 분이었습니다. 1975년 가을 소총 K1이 양산에 들어갔습니다. 1976년 봄 105mm 곡사포가 완성되었습니다. 1977년 여름 장갑차 K200이 생산 라인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78년 9월 26일 안흥 시험장에서 백곰 미사일의 첫 실전 배치 기념 발사식이 열렸습니다. 각하께서 직접 참석하셨습니다. 발사, 굉음과 함께 백곰이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흰 연기를 뿜으며 180km를 날아가는 미사일. 그것은 대한민국 자주국방의 상징이었습니다. 발사가 성공하자 각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옆에 계시던 군 장성들도 연구원들도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해냈구만. 우리가 해냈어. 각하께서는 하늘을 올려다보시며 중얼거리셨습니다. 6.25때 죽어간 장병들에게 이제 얼굴 들 수 있겠어. 우리가 이제 우리 무기로 나라 지킬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 그날 저녁 각하께서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수석 8년이 걸렸네. 그렇습니다, 각하. 1970년에 시작해서 1978년. 길고도 힘든 시간이었어. 각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니야. 자네와 연구원들, 청계천 기술자들 모두가 힘을 합쳤기에 가능한 일이었지. 각하께서는 창밖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수석, 50년 후에 우리 후손들이 이 일을 기억해 줄까? 기억할 겁니다, 각하. 반드시 기억할 겁니다. 기억해 줬으면 좋겠네.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이 나라를 지켰는지, 남의 나라 눈치 안 보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각하의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지금 2024년 50년이 지난 지금 K2 전차가 폴란드로 수출되고 K9 자주포가 이집트로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현무 미사일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자랑합니다. 각하, 보고 계십니까? 당신이 그날 밤 청와대 집무실에서 내리신 결단이 미국의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밀고 나가신 그 의지가 50년 후 이렇게 꽃을 피웠습니다.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고 하셨지만 각하,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당신의 무덤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당신이 있었기에 우리는 지금 당당한 방산 강국이 되었습니다. 1973년 1월 각하께서 갑자기 저를 부르셨습니다. 수석, 경남 창원에 가봤나? 창원이요? 마산 옆 작은 읍 아닙니까? 그래, 거기. 이번 주말에 나하고 같이 가세. 볼 게 있어. 무슨 일인지 몰랐지만 저는 그 주말 각하를 모시고 창원으로 내려갔습니다. 헬기가 창원 상공에 도착했을 때 저는 놀랐습니다. 아래로 보이는 것은 끝없는 허벌판이었습니다. 논과 밭, 그리고 드문드문 초가집들. 그게 전부였습니다. 각하, 여기가 창원입니까? 그래. 어때, 좋지 않나? 좋다니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바로 그게 좋다는 거야. 각하께서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헬기에서 내려 벌판을 걸었습니다. 1월의 찬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각하께서는 허벌판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수석, 여기에 공단을 만들 거야. 공단이요? 그래, 기계공업단지. 여기에 거대한 공장들을 짓는 거지. 배 만드는 조선소, 자동차 만드는 공장, 기계 만드는 공장, 그리고 무기 만드는 공장. 저는 각하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셨습니다. 각하, 여기는 아무 인프라도 없습니다. 전기도, 도로도, 항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야지. 다 만드는 거야. 도로 깔고, 항구 파고, 발전소 짓고, 여기를 대한민국 최대의 공업도시로 만들 거야. 하지만 돈이 얼마나? 1조 원. 저는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1조 원이요? 그래, 최소 1조 원은 들 거야. 10년 계획이야. 1973년부터 시작해서 1983년까지 1조 원. 당시 대한민국 1년 국가 예산이 1조 5천억 원이었습니다. 국가 예산의 3분의 1을 한 공단에 쏟아붓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각하, 이건 미쳤다고 할 거지? 다들 그렇게 말할 거야. 하지만 수석, 이걸 안 하면 우리는 영원히 농업국가로 남아. 각하께서는 주머니에서 지도 한 장을 꺼내셨습니다. 창원 일대 지도였습니다. 이미 빨간 펜으로 구역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기계공단, 여기는 조선소, 여기는 특수강 공장, 여기는 방위산업단지. 다 계획이 서 있어. 각하, 언제부터 이런 구상을? 작년부터. 미사일 개발하면서 깨달았어. 무기만 만들어서는 안 되겠구나. 무기를 만들려면 기계공업이 받쳐줘야 해. 정밀 공작기계, 특수금속, 전자부품. 이 모든 게 필요하단 말이야. 각하께서는 벌판을 가리키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무기만 만들 게 아니야. 배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기계도 만들어서 수출하는 거지. 그래야 돈을 벌어서 계속 기술 개발할 수 있어. 저는 그제야 각하의 큰 그림을 이해했습니다. 단순히 무기 국산화가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농업국가에서 공업국가로, 가난한 나라에서 부유한 나라로 바꾸는 원대한 계획이었습니다. 각하, 하지만 반대가 심할 겁니다. 알아. 경제학자들이 벌써부터 난리야. 농업국가에서 무슨 중공업이냐, 기술도 없는데 무슨 기계공업이냐. 하지만 수석, 각하께서 저를 똑바로 보셨습니다. 안 하면 우리는 영원히 쌀이나 팔고 사는 나라야. 일본은 벌써 자동차 수출하고 배 수출하고 있어. 우리만 가만히 있을 순 없지 않나? 1973년 4월 각하께서 청와대에서 경제관계 장관 회의를 소집하셨습니다. 경제부총리, 상공부 장관, 기획원장, 그리고 경제학자들까지 모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중대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각하께서 칠판 앞에 서셨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중화공업 국가로 전환합니다. 철강, 기계, 조선, 전자, 화학, 이 5개 분야를 집중 육성할 것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원에 거대한 기계공업단지를 건설합니다. 330만 평 규모입니다. 여기에 종합기계, 공작기계, 엔진, 그리고 방위산업 공장을 짓습니다. 경제부총리가 손을 들었습니다. 각하,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십니까? 1조 원이 넘는 돈인데 외자도 끌어오고 국내 자본도 동원하고 국가 예산도 투입합니다. 방법은 찾아야지요. 하지만 각하, 이건 너무 무리한 계획입니다. 우리 기술 수준으로는. 그때 한 경제학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각하, 저는 이 계획을 절대 반대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각하께서 차분히 물으셨습니다. 이유를 말씀해 보시오. 대한민국은 농업국가입니다. 우리의 비교 우위는 농업과 경공업에 있습니다. 중화학공업은 막대한 자본과 기술이 필요한데 우리에게는 둘 다 없습니다. 이건 국가 재정을 파탄낼 위험천만한 계획입니다. 다른 학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각하. 일본도 메이지 유신 이후 100년 걸려서 중화학공업 국가가 됐습니다. 우리가 10년 만에 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철강은 포항 제철이 있으니 그렇다 치고 기계공업은 기반이 전혀 없습니다. 누가 기계를 만듭니까? 기술자가 어디 있습니까? 창원에 공단 만들어봐야 흉물만 남을 겁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농업을 현대화하고 경공업을 육성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각하께서는 팔짱을 끼고 다 듣고 계셨습니다. 반대 의견이 30분 넘게 쏟아졌습니다. 마침내 각하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들, 한 가지 묻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농업과 경공업만 하면서 언제까지 가난하게 살아야 합니까? 일본이 지금 무엇을 수출하는지 아십니까? 자동차, 배, 전자제품입니다. 우리는 가발, 섬유, 합판입니다. 이걸로 언제 선진국이 됩니까? 각하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북한을 보십시오. 김일성이 지금 중화학공업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무기공장, 철강소, 기계공장을 미친 듯이 짓고 있어요. 남한만 가만히 있으면 10년 후에는 북한 경제력이 우리를 넘어설 겁니다. 하지만 각하, 기술은 배우면 됩니다. 포항제철 만들 때도 다들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일본 철강 회사들이 한국은 철강 못 만든다고 비웃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포항제철이 일본 철강사들과 경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하께서는 칠판에 큰 글씨로 쓰셨습니다. 1980년 수출 100억 불. 이게 내 목표입니다. 1980년까지 수출 100억 불을 달성합니다. 그러려면 중화학공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각하, 그건 안 된다는 말 하지 마십시오. 해야 합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은 대안을 내놓으시오. 농업과 경공업만으로 수출 100억 불 달성할 방법 있으면 말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대안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없다면 내 방식대로 가겠습니다. 창원기계공단은 추진합니다. 회의가 끝난 후 경제부총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각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시오. 이거 실패하면 정권이 날아갑니다. 야당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1조 원을 허공에 날렸다고 난리 칠 겁니다. 알고 있소. 그런데도 하시겠습니까? 각하께서는 창밖을 보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부총리, 나는 대통령 자리 지키려고 대통령 하는 게 아니오.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려고 대통령 하는 거요. 실패하면 내가 책임지면 되지 않소. 각하. 그리고 부총리, 내 직감을 믿어보시오. 이건 된다니까요. 10년 후, 20년 후를 보시오. 창원에서 만든 기계가 전 세계로 수출될 겁니다. 저는 그날 저녁 각하를 모시고 다시 창원 지도를 펼쳐놓고 회의를 했습니다. 수석, 이리 와서 보게. 각하께서 지도 위에 펜으로 선을 그으시며 설명하셨습니다. 여기 진해만 옆에 조선소를 짓는다. 거대한 조선소. 10만 톤급 유조선을 만들 수 있는 조선소 말이야. 각하, 우리나라에 10만 톤급 배를 만들 기술이
지금은 없지. 하지만 만들면 되지 않나? 일본에서 기술자 데려오고 유럽에서 배우고 어떻게든 하는 거야. 각하께서는 계속 그림을 그려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계공단 안에 방위산업구역을 따로 만든다. 탱크 공장, 장갑차 공장, 대포 공장. 다 여기 모으는 거야. 그러면 부품 조달도 쉽고 기술 공유도 되고. 그리고 수석, 여기가 핵심이야. 각하께서 특정 구역을 동그라미 쳤습니다. 공작기계 공장. 기계를 만드는 공장이야. 이게 있어야 우리가 진짜 독자적인 공업국가가 되는 거지. 저는 각하의 구상을 들으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분은 단순히 공장 몇 개 짓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 구조를 통째로 바꾸려는 것이었습니다. 각하, 이 계획대로 하려면 인력이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기술자만 수만 명은 공업고등학교를 확대한다. 전국에 공고를 더 짓고 기능대학도 만들고 그리고 독일식 마이스터 제도를 도입해서 기술자를 키우는 거야. 돈은요? 외국 차관을 끌어온다. 일본, 미국, 유럽 다 돌아다니면서 돈 빌려오는 거지. 내가 직접 가서 설득하겠어. 각하의 눈빛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1973년 6월 각하께서 경제기획원 전 직원을 모아놓고 특별 훈시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대한민국은 전쟁에 돌입합니다. 직원들이 술렁이었습니다. 총 쏘는 전쟁이 아니라 경제전쟁입니다. 일본과 싸우고 유럽과 싸우고 미국과 싸워서 이기는 전쟁입니다. 각하께서는 칠판에 크게 쓰셨습니다. 중화학공업화 선언. 이게 우리의 전략입니다. 섬유나 팔고 가발이나 만들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도 배 만들고 자동차 만들고 무기 만드는 나라가 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창원기계공단은 그 시작입니다. 여기서 실패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나라의 운명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날 각하의 연설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치가가 아니라 혁명가구나. 나라 전체를 혁명하려는 사람이구나. 1974년 창원공단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각하께서 직접 삽을 드셨습니다. 허허벌판에 첫 삽을 뜨는 순간 각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세웁니다.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산적했습니다. 전기가 부족했습니다. 공단에 공급할 전력이 없었습니다. 각하, 발전소를 새로 지어야 합니다. 그럼 짓지. 창원 앞바다에 화력발전소 짓게. 도로가 없었습니다. 부산에서 창원까지 제대로 된 도로가 없었습니다. 고속도로를 깔아. 부산 마산 고속도로를 건설하게. 항구가 작았습니다. 큰 배가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마산항을 확장해 10만 톤급 선박이 들어올 수 있게. 각하께서는 문제가 터질 때마다 만들면 된다는 한마디로 밀어붙이셨습니다. 야당은 국회에서 연일 공격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창원에 1조 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건 국가 재정 파탄입니다. 농민들은 굶어 죽는데 허벌판에 공장을 짓겠다고 합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중화학공업은 실패할 겁니다. 역대 개발도상국 중에 단기간에 중화학공업 성공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각하께서는 야당의 공격을 묵묵히 견디셨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 하다가 실패하는 게 낫습니다. 나는 이 나라가 가난을 대물림하는 것을 막고 싶습니다. 1975년 공사 2년 차 창원공단의 첫 공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현대전공 창원공장. 굴착기와 지게차를 만드는 공장이었습니다. 각하께서 현장을 방문하셨습니다. 아직 공사 중인 공장 안을 걸으시며 각하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드디어 시작이 보이는구만. 각하, 내년에는 기계 생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좋아. 그럼 다음은 조선소다. 조선소 착공 서두르게. 1976년 대우조선이 창원 앞바다 옥포에 조선소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진해만을 매립해서 만드는 거대한 조선소였습니다. 각하께서 또다시 현장을 찾으셨습니다. 김 사장, 여기서 몇만 톤짜리 배를 만들 수 있겠소? 각하, 일단 10만 톤급 유조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0만 톤? 작은데? 20만 톤, 30만 톤짜리도 만들 수 있게 설계하시오. 각하, 그 정도면 세계 최대급인데. 세계 최대 만들어야 세계 시장에서 팔지. 작은 거 만들어서 뭐 하겠소. 각하의 스케일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1977년 제가 창원을 다시 찾았을 때 이미 공단은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트럭들이 분주히 오갔습니다.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4년 전 허허벌판이었던 곳에 도시가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수석님, 여기 좀 보십시오. 한 공장장이 자랑스럽게 기계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뭡니까? 공작기계입니다. 우리가 직접 만든 겁니다. 독일 기술로 만들긴 했지만 조립은 전부 우리 기술자들이 했습니다. 기계를 만드는 기계. 각하께서 그토록 강조하시던 그것이 드디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걸로 무엇을 만들 수 있습니까? 자동차 부품, 전차 부품, 배 부품. 뭐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그 기계를 보며 울컥했습니다. 우리가 해냈구나. 정말 해냈구나. 그날 저녁 저는 각하께 보고드렸습니다. 각하, 창원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 잘 됐네. 공작기계도 우리 손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각하께서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럼 이제 방산 쪽으로 돌리게. 탱크 부품, 장갑차 부품. 창원에서 만들어서 조립하는 거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석. 예, 각하. 20년 후를 생각해보게. 여기서 만든 무기를 다른 나라에 팔 수 있을 거야. 그때 가서 사람들이 말할 거야. 박정희가 미쳤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미래를 본 거였다고. 저는 웃었습니다. 각하, 너무 앞서가시는 거 아닙니까? 앞서가야 따라잡히지 않지. 지금 현실에 안주하면 우리는 영원히 후진국이야. 1979년 안타깝게도 각하께서는 그해 10월 서거하셨습니다. 창원공단을 끝까지 보지 못하고 가신 것입니다. 각하께서 돌아가신 후 많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창원공단은 실패작이다. 너무 많은 돈을 쏟아부었다. 중화학공업은 무리였다. 우리 수준에 맞지 않았다. 하지만 저는 믿었습니다. 각하의 꿈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그리고 2024년 지금 창원은 대한민국 최대의 산업도시가 되었습니다. 두산중공업, 현대위아, STX, 한화방산. 세계적인 기업들이 창원에 있습니다. 창원에서 만든 K9 자주포가 폴란드로 수출됩니다. K2 전차가 중동으로 팔려나갑니다. KF-21 전투기 부품이 창원에서 제작됩니다. 각하께서 50년 전에 꿈꾸셨던 그 미래가 지금 현실이 되었습니다. 저는 가끔 창원을 찾습니다. 공단을 거닐며 50년 전 그날을 떠올립니다. 허허벌판에서 각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 여기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세운다. 각하, 보고 계십니까? 당신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신이 미쳤다고 욕먹으면서도 밀어붙였던 그 창원이 지금 대한민국 방산 수출의 심장이 되었습니다. K방산이 세계를 평정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이집트, 사우디, 말레이시아. 전 세계가 대한민국 무기를 사겠다고 줄을 섭니다. 이게 다 50년 전 각하께서 창원 벌판에서 내리신 결단 덕분입니다. 각하, 고맙습니다. 당신이 50년을 내다보셨기에 우리는 지금 당당한 방산 강국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무덤 앞에 침 뱉는 사람은 이제 없습니다. 오히려 모두가 고개 숙여 감사를 표합니다. 대한민국을 이만큼 키워주셔서 우리에게 자랑스러운 나라를 물려주셔서 각하, 편히 쉬십시오. 당신의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네, 여러분. 50년 전 허허벌판이던 창원 땅에 서서 여기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세우겠다고 외쳤던 한 지도자의 목소리 들리십니까?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번영과 안보. 그것은 하늘에서 저절로 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조차 포기하라고 압박하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며 홀로 고독한 결단을 내렸던 리더와 그를 믿고 청춘을 바친 오원철 수석, 그리고 수많은 과학자와 기술자들의 피와 땀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지금 폴란드 평원을 달리는 K 전차와 세계의 하늘을 지키는 천국 미사일. 이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50년 전 우리 아버지 세대가 우리에게 물려준 자존심이자 생명보험입니다. 역사에 만약은 없다지만 만약 그때 그 결단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상상만으로도 아찔해집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그 시절, 묵묵히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모든 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올립니다. 여러분이 계셨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했다면, 그리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이 대한민국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가슴 벅찬 대한민국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현지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